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이고요.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이영입니다. 오늘은 1단계 30번째 시간, 30번째 시간이 왔죠. 이제 오늘은 그 단어를 할 거예요, 단어. 이제 단어의 두 번째 시간이게 되겠죠. 단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당부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단계를 하고 있어요. 제 1단계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우리는 듣기만 한다고 했죠. 듣기만 하고 그냥 뭐 필기 하지 말고 복습 뭐 하지 말고 암기 암기도 때려쳐요 그냥. 그리고 또 뭐 있었지? 필기, 복습, 암기, 문제도 이제 때려치라고 했죠. 자, 다 안 하고 이제 그냥 우리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의지 박약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뭘 부탁드리냐면 이 단어만큼은 외우진 않아도 돼요.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이걸 좀 필기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빨간 글씨로 적는 부분 있죠. 자, 이제 단어 형태는 빨간 글씨로 적고 그에 대해 뭔가 뜻 같은 걸 설명할 때는 계속 파란 글씨가 아니고 뭐냐, 녹색 글씨로 적을 텐데 이제 이 빨간 글씨 부분만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했고 이제 뭐 의미라는 게 사실 아무래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법 같은 거를 마치 지나가듯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패러다임과 시놉시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단어를 하나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파이데오를 그랬으면은 이 파이데오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형태 변화를 다 적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형 6개. 그럼 일단 적어요. 막 파이데우 오, 파이데우 소, 에파이데우 싸, 페파이데우 카, 페파이데우 마이, 그리고 이제 에파이데우 텐, 뭐 이렇게 딱 적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뭘 해요? 또 형태 변화를 다 시켜요. 지금까지 배운 형태 변화를 모조리. 예를 들어서 뭐 파이데우 오, 파이데우 에이스, 파이데우 에이, 파이데우 오멘, 파이데우 에테, 파이데우 셋, 파이데우 수시. 뭐 이렇게 딱 적어요. 아니면 뭐 파이데우 수신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미쳤나? 수신이 아니죠. 파이데우 우신. 이제 또 헛소리를 했죠. 야, 항상 사람이 천천히 말해야 되는 이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 뭐 직설법 능동태는 다 적었으니까 이번엔 미완료를 적어볼까 하고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를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에파이데우 온, 에파이데우 에스, 에파이데우 에, 에파이데우 엔, 그리고 이제 에파이데우 오멘, 에파이데우 에테, 에파이데우 온 뭐 이렇게 쫙 적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뭘 배웠었나? 우리가 이제 아우리스트 배웠었나?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미래 직설법 능동태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파이데우 소, 파이데우 세이스, 파이데우 세이, 파이데우 소멘, 파이데우 세테, 파이데우 수신 이렇게 외우고 또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아우리스트를 배웠었죠. 그래서 에파이데우 싸, 에파이데우 사스, 에파이데우 테, 에파이데우 센, 그리고 이제 에파이데우 사멘, 에파이데우 사테, 에파이데우 산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형태 변화를 다 적는 거야. 그게 뭐냐면 패러다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시놉시스라는 게 또 있다고 했죠. 시놉시스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인칭과 뭐 수가 있으면 하나만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 파이데우 5에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한 줄만 적어 놓은 거예요. 파이데우 5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1인칭. 응? 응? 아, 카톡이 왔네요. 파이데우 5에 1인칭 복수. 이렇게 딱 한 줄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놉시스를 적는다는 거는 일단 기본형부터 적는 거예요. 기본형은 어쩔 수 없어. 다 적어야 돼요. 이건 계속 외워야 돼요. 파이데우 오, 파이데우 소, 에파이데우 싸, 페파이데우 카, 그다음에 뭐 페파이데우 마이, 그다음에 에파이데우 텐, 뭐 이렇게 딱 적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현재 직설법 능동태를 적되
이것만 적는 거야, 이것만. 그래서 파이데우 오멘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미완료가 있죠?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가 있죠? 그래서 에파이데우 오멘 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미래 직설법 능동태도 있죠? 파이데우 소멘 이렇게 적고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태 있죠? 에파이데우 사멘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만 적으면 안 되고 번외편도 적어야겠죠? 아까 내가 패러다임 얘기할 때 번외편 얘기를 했나? 패러다임에서도 이제 번외편은 다 적는 거예요. 번외편은 이제 인칭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외편은 아직 부정사밖에 안 배웠죠. 그래서 현재 부정사 능동태는 이제 파이데우 애인일 것이고, 그다음에 아우리스트 부정사 능동태는 파이데우 사이겠죠. 파이데우 사이. 그래서 지금 이 인칭과 수 하나만 그리고 이제 기본형이랑 번외편까지 해가지고 이걸 딱 적어주는 걸 우리가 시놉시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이거를 지금 이 1단계에서는 이 영상을 그냥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M간하면은 영상을 계속 진도만 나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걸 다시 듣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될 수 있는 게 단어예요. 왜냐하면 단어는 제가 이제 하도 여러 책을 가지고 할 거다 보니까 단어의 그 단어의 이제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책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만큼은 복습할 일이 생기거든요. 문법은 어느 책이나 다 똑같아요, 설명이. 근데 단어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책들에 있는 어휘는 어느 것이나 다 기초 어휘이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는 복습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단어 영상만큼은 다시 볼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2단계로 진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를 할 때가 되면은 이 단어 영상을 다시 클릭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제 패러다임을 적어도 되고요. 시놉시스를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뭔가 하나를 딱 적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1인칭 뭐 복수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말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야겠죠. 그래서 막 파이데우 뭐 오멘 그다음에 에파이데우 또 오멘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미래가 있었죠. 파이데우 뭐 소멘 하면 이것도 뭐 오멘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에파이데우 사멘 뭐 하면 이건 아우리스트일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적는 훈련도 해주면 좋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겠죠. 그런 말들을 했고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 지금 1단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들은 걸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는 딱 이 단어 형태만 필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뭐냐?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죠. 뜻은 모르지만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오해를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오해를 부를 수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엔젤이죠, 엔젤.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천사란 뜻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뜻도 맞긴 맞아요. 그 뜻도 맞긴 맞는데 이거 원래는 천사 같은 약간 좀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얘의 기본적인 뜻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령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죠. 요즘은 이런 직업은 없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21세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로 이제 방에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모든 영상을 다 볼 수 있고 막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뭔가 이제 뭔가 적힌 편지 같은 거를 들고 아니면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본인이 기억을 하고 그 상태로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쭉 전달을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전달자, 메신저 그런 직업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전령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아니면 뭐 이제 경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고 아무래도 그 전쟁터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전쟁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어떤 뭐 군사적인 경우 아니면 이제
군사적인 건 아니더라도 뭔가 정치 외교적인 경우에 이제 뭔가 이제 명령이나 아니면 뭐 지시나 아니면 뭐 전해야 되는 소식 같은 거를 딱 하다를 받았어. 그럼 뭘 해요? 이제 사람이 본인이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거나 아니면 뭐 말을 탈 수도 있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말이에요. 말처럼 안 생겼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직접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뭐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든 아니면 뭔가 어디다가 적어놔서 편지를 있든 그걸 바로 이제 전령이라고 했죠. 전령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꼭 그 어떤 그 직업적인 느낌까지는 없더라도 뭔가 전달해주는 거 메신저. 근데 이게 이 뜻이 제일 기본은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끔씩 신의 사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신의 뜻을 전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신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까지는 아니고 신령. 어떤 이제 중간자적인 존재일 수가 있잖아요. 중간자, 매개자 이런 애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독교에는 그 무슨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야훼라고 하는 신이 뭔가 천사한테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면은 천사가 슝 하고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막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을 전해. 뭐 그런 식이죠. 그렇더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교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이제 전치사예요. 전치사. 아이 참 글씨가 별로 좋지 않죠. 전치사인데 사실 이 전치사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면은 악센트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전치사가 딱 세 개 있었어요. 그 세 개가 뭐였냐면 에이스 그리고 이제 또 뭐였지? 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에크였나? 에크 이렇게 딱 세 개 배웠잖아요. 얘네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전치사가 없었어요. 전치사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정체는 뭐였냐면 그 프로클리틱이라고도 했고 이제 한국어로 이제 후접사라고 제가 불렀죠. 후접사가 아니고 후접어라고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이 즉석에서 말을 지어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후접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치사가 아니 뭐야 얘네들은 전치사인데 아무래도 악센트가 없어서 뒤따르는 단어랑 연관이 돼서 발음이 되는 애들이었어. 근데 이 앞으로하는 애는 뭐예요? 딱 보니까 악센트 있죠? 에큐트 악센트가 냈다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후접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후접어가 아니야. 얘는 그냥 평범한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돼. 얘는 후접어가 아니다. 얘는 악센트가 있다라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격이죠. 이 전치사는 속격을 받아요. 속격.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포라는 전치사는 속격을 받는다. 그럼 뜻은 뭐냐? 하는데 제가 또 말을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격의 용법, 명사의 격의 용법을 알고 있으면 전치사는 상당한 부분을 날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예요? 속격이니까 속격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었죠. 주요한 뜻으로 이제 하나는 그 한정의 뜻, 수식의 뜻이 있었고 하나는 분리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리의 뜻은 뭐였어요? 뭐뭐로부터잖아요. 그래서 이 아포라는 의 뜻은 기본적으로 뭐뭐으로부터 아니면 이제 뭐뭐로부터 떨어져. 그래서 이제 뭔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 전치사를 하나 더 배웠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에크라는 걸 하나 배웠었고 그것도 이제 속격을 받아가지고 뭔가 분리돼서 뭔가 멀어지는 느낌을 줬죠. 뭔가 이제 그 점점 뭐뭐로부터라는 느낌을 줬죠. 근데 지금 아포라는 애도 지금 뭐예요? 지금 분리돼서 지금 멀어지는 그 느낌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지금 가는 그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어. 야, 이거 도대체 왜 두 개나 있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왜 두 개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고생을 시키냐?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얘네가 뜻이 미묘하게 다르긴 해요. 어떻게 미묘하게 다르냐면 에크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에 그 안이 있잖아요. 안에서 지금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어져 나가는 그 동작. 그게 바로 에크예요. 근데 에포라는 애는 뭐냐면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경계 있잖아요. 경계. 경계. 경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떨어져 나가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움직임 동작. 이 떨어져 나가서 멀어지는 건데 이 경계에서 시작하는 그 느낌이 이제 아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그 상황을 하나 볼 때마다 이게 안에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바운더리, 경계에서 시작하는 건지 이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전치사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써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까놓고 말해서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실 그리스인들도 이거를 섞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냥 막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구분해주면은 좀 세심해 보이고 이제 세련돼 보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리스인들도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막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인인데 막 문법책 보고 열심히 따져가지고 한국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도 그랬다. 그리스인들도 지 마음대로 썼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작가는 모든 경우에 막 아포만 쓰는 경우가 있어. 막 아포를 유달리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 그래서 막 그런 작가도 있고 어떤 작가는 뭐 또 반대겠죠. 막 유달리 막 에크에 집착하는 그런 작가가 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있었는데 아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 까놓고 말해서 어떤 그 딱 우리가 번역하기에 좋은 뜻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일종의 이제 질문, 의문문 같은 걸 우리가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질문, 의문문이 시작되는 그 어떤 문장 혹은 이제 문장일 수도 있지만 뭐 절일 수도 있죠. 절의 시작 부분에다가 그 첫머리에다가 딱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굳이 그래도 된다 안 그래도 된다 했으면은 이제 이게 굳이 우리가 이 아라를 써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어라는 건 그냥 문장을 냅다 쓰고 맨 마지막에 물음표만 찍어줘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굳이 써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그 가끔씩 써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문장의 혹은 절의 첫머리, 첫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써주고 시작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질문을 도입하는구나라고 읽는 사람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불변화사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특별한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의문문이다 정도의 느낌을 준다. 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배울 건데 이 단어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이 단어는 아, 바르예요. 바르인데 일단 제가 뜻부터 말을 할게요. 뜻은 그 뭐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혹은 뭐뭐 때문이다. 이거 뭐예요? 접속사죠. 이게 문장과 문장을 좀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제 뭐 뭐뭐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제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뭔가 앞선 것에 대한. 그런데 얘는 이제 접속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를 하지 않아요. 불변하세, 불변하세. 그래서 사실 가르는 이거 말고 또 뜻이 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변화사라는 애들은 뜻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막 불변화사의 그 뜻만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심지어 엄청 두꺼운 책인데 저도 그거 읽다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읽다가 때려쳤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 그런데 이 가르라는 애는 또 특별한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문법 용어로는 포스트 포지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후치사라고 해요. 후치사. 후치사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두 번째에 위치함 아니면 뭐 다음에 위치함 뭐 이 정도의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르라고 하는 애는 예를 들어 이제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이 있으면 우리의 그 습관으로는 어때요? 우리 한국인의 습관으로는 접속사 문장이 맨 앞에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문장의 맨 앞에다가 냅다 전치 그 문장의 맨 앞에다가 냅다 접속사를 쓰려고 하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안 그래. 그리스인들은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단어 다음에다가 가르를 써주려고 해요. 아니면은 이제 문장이잖아요.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단어가 있고 근데 뭐 두 번째 단어까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얘네가 일종의 구를 이루고 있어요. 구를 이루고 있으면 하나의 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바로 앞에다가 써주면 절대 안 돼요. 문장에 두 번째에다 써주는 거야. 근데 그 두 번째라는 게 단어 하나 다음에 써줄 수도 있고요. 단어 하나는 아닌데 어떤 구가 있고 그 구 다음에 써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시 문장을 봐주면 참 좋겠죠. 예시 문장을 간단한 예시 문장을 쓰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후치사라는 거를 처음 배우면은 아마 이런 예시 문장이 좀 잘 와닿을 것 같다. 음, 여기죠? 이렇게 해서 마침표가 딱 찍혔어요. 그래서 호메로스, 파이데우, 투스, 안트로푸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 문장에다 내가 지금 아르를 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이 문장의 뜻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호메로스가 인간들을 가르친다. 뭐 이런 문장이잖아요. 가르친다일 수도 있고 가르치곤 한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호메로스가 인간들을 가르친다. 뭐 아니면 이제 관사를 좀 이제 강조해서 해석을 해주면 호메로스가 그 인간들을 가르친다. 뭐 이런 건데 이 문장에다가 우리가 가르를 써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호메로스는 그 인간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문장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어디다 써주냐?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 가르를.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뒤에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악센트가 그레이브 악센트가 되겠죠? 어쨌든 호메로스 가르 파이데우에이 투스 안트로푸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단어라는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호, 그 다음에 호메로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우리가 관사를 붙여가지고 호, 호메로스, 파이데웨이, 투스, 안트로푸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가르를 어디다 써줄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군데가 가능해요. 여기다가 냅다 써줘도 돼요. 호, 가르, 호메로스, 파이데우, 에이, 투스, 안트로푸스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해도 가능하냐면 이 호, 호메로스라고 하는 애가 지금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구가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가르를 써줘도 어쩌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호, 호메로스, 가르
파이데웨이 투스 안트로푸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 개인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그리스어를 읽으면서 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좀 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써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후치사라고 한다라는 거를 기억에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구라를 쳤어요. 무슨 구라를 쳤냐면 이 가르라고 하는 애가 뜻이 왜냐하면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어의 감각으로 생각하면은 그럼 이제 번역을 할 때 무조건 이제 막 왜냐하면 때문이다를 강조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리스어에서는 이 불변화사를 쓸 때 막 뉘앙스를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가르를 엄청 많이 써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막 왜냐하면 때문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가 연속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이제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 오지. 왜냐하면 때문이다를 도대체 몇 번에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뜻은 왜냐하면 때문이다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는 유달리 이 후치사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앞에 관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다가 가르를 쏙 끼워놔가지고 두 번째 위치로 해가지고 막 호, 가르, 호메로스, 파이데우, 에이, 투스, 안트로푸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치사래, 접속사를 하나 배웠는데 하나를 더 배워야겠어요. 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또. 대라고 하는 애는 이제 이것도 후치사예요, 후치사.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냐면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두 번째 단어일 수도 있고 하나의 구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위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두 번째에 오는 거야, 문장에. 문장이든 절이든 어쨌든 간에 후치사예요, 후치사. 근데 얘는 이제 또 접속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소리는 얘는 불변화사야. 그래서 사실 얘는 뜻이 엄청 많아요. 불변화사에 대한 두꺼운 책 한 권 있어요. 그래서 막 대의 뜻만 몇십 종이 나올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제일 기본적인 뜻만 알면 되겠죠. 얘의 뜻은 대의 뜻은 기본적으로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치면은 벗이죠, 벗.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얘는 가끔씩 그리고로 해석되기도 해요. 아이고, 그리스도가 돼버렸네. 그리스에 미쳤더니 그리스도라고 쓰곤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드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돼. 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지금 그러나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도 있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나랑 그리고랑은 완전 반대되잖아요, 뜻이. 얘는 이제 순접이고 얘는 역접이잖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뜻은 그러나인 게 맞아요. 그러나인 건 맞는데 얘가 그러나의 뜻이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해가지고 이게 급기야 어떤 경우까지 가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음 그리스어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책이에요, 책. 책에서 한 페이지를 뚝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에 문장이라는 거는 문장 하나죠. 한 줄 해서 문장 하나 아니면 뭐 두 줄 정도 될 수 있죠. 문장 하나가 두 줄을 할 수도 있죠. 이 정도의 느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어는 가끔씩 어쩌냐면은 한 페이지에 막 여러 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당연히 하나의 문장 안에 절은 여러 개 있겠죠. 막 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 되게 뭐를 자주 쓰냐면 그 절마다 대를 하나씩 써주는 거야. 대, 대, 대. 아, 물론 후치사니까 해당 절에서 두 번째 위치에 오겠죠? 하지만 어쨌든 대를 막 많이 써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제 가볍게 이제 절이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막 절이 연속해서
계속 막 일종의 이제 그 절들의 열을 이루는 거지. 혹은 이제 문장이야. 문장인데 문장이 엄청 많이 올 수도 있죠. 문장 하나, 문장 둘, 문장 셋, 문장 넷,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일곱, 문장 여덟 해가지고 문장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열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문장들이 막 나열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가끔씩 이제 얘네들을 다 대로 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나라고 하기가 좀 그래. 그냥 얘는 일종의 그냥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냥 문장을 이으면서 습관적으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접속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리고로 해석을 해도 되고 그러나라고 해석을 해도 되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접속사라고 치면 된다. 그냥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이어준다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뭔가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아무래도 아무 이 그리스인들의 감각으로는 아무런 접속사도 없이 그냥 냅다 문장과 문장을 잇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대를 엄청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그리스인들은 약간 좀 문장이나 아니면 하나의 문단을 좀 구조화해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고대인이어서 옛날 책 같은 거는 띄어쓰기도 없고 이제 막 다 붙여 쓴단 말이에요, 글씨를. 그리고 이제 연설 같은 것도 옛날에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막 연설 같은 걸 길게 했는데 말이 길다 보면은 이게 구조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리스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그 열악한 환경 하에서 글을 좀 구조화시켜서 글이든 말이든 그걸 좀 구조화시켜서 딱딱 우리의 눈에 그게 보이도록 해주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 이건 그냥 내 뇌피셜이에요. 아무튼 그렇더라. 그리고 이제 또 배워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아직 수사를 배울 때가 안 됐어요. 수사라는 건 그게 숫자를 배울 때는 아직 안 됐는데 이 숫자를 써야 될 때가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몇 개만 임시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뜨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X 이거 X 아니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X가 아니고 헥스예요. 헥스. 헥스. 지금 거친 순표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뜻이 뭐냐? 뜻도 너무 쉬워요. 6이야 6. 숫자 6. 그러니까 6.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마치 마치 뭐 어쨌든 숫자예요 그냥. 숫자인데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숫자인데 이제 얘는 고경을 안 해요. 굉장히 양심적이죠. 고경을 안 해서 우리는 사실 외우긴 편해. 그래서 6이라는 뜻이 있는 그냥 헥스 이것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에크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에크 뭐 엑스 뭐 이런 애를 배웠는데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순표예요. 약순표. 그러니까 얘는 애야 애. 근데 얘는 이제 해잖아요.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고 뭘 또 구분을 해야 되면 얘는 뭐예요? 후접어예요. 후접어라는 소리는 뭐냐면 악센트가 없어요. 지금. 근데 얘는 어때요? 악센트가 딱 봐도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악센트를 좀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악센트를 안 배우면 구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거든. 사실 이제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우리 그 아라 있잖아요. 아라. 우리가 배운 아라, 이 질문할 때 쓰는 아라는 서컴플렉스 악센트를 써요. 근데 어떤 아라도 있냐면 철자는 똑같아. 철자는 똑같은데 이런 아라가 있거든요. 얘랑 얘는 전혀 다른 단어야. 뜻이 전혀 달라요. 뜻이 전혀 다른데
악센트로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악센트를 잘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악센트라는 게 옛날 사람들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거기서 거기로 들리지만 그리스인들은 이게 발음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쓰는 아라 같은 경우에는 서컴플렉스 악센트를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라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라 이렇게 발음을 했을 텐데 이 아라 같은 경우에는 에큐트 악센트니까 아라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발음상으로 이제 구분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발음으로 구분이 안 되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항상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악센트를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말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고경 안함이라는 게 아이고 지워지네. 고경 안함이라는 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으니까 이 숫자의 그 용법을 하나 예시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이, 헥스인데 지금 뒤에 단어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그레이브 악센트가 되겠죠. 호이, 헥스, 안트로, 호이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이걸 딱 보면 이제 그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인데 그 여섯 인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여섯 명의라는 뜻이죠. 그 여섯 명의 인간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똑같은 단어를 경만 바꿔준 거예요. 경만 바꿔주면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톤, 헥스인데 지금 이제 단어가 올 거니까 그레이브 악센트가 돼가지고 헥스, 안트로, 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예요? 그 인간들 의가 되죠. 그 인간들 이가 아니고 그 인간들 의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섯이 들어와서 그 여섯 인간들 의가 되죠. 왜냐하면 이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지금? 관사 바로 다음에 오는 위치예요. 관사 바로 다음에 오는 위치야. 그 소리는 뭐야? 얘는 수식적 위치, 한정적 위치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섯 인간들의, 그 여섯 명의 인간들의,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격이 바뀌었어요. 격이 바뀌었는데, 이 형태는 안 바뀌었죠. 이 헥스는 곡용을 안 해요. 그거를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단어가, 지우기가 귀찮죠? 한꺼번에 지워야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지? 헥스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우가 있어요, 에우. 이 에우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인데, 부사인데 이제 뜻이 중요하죠. 잘이에요, 잘. 그러니까 이제 이 잘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어로 감이 안 오는데 영어에 where 있잖아요, where. 그거랑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그래서 뭐 이제 이 문맥에 따라서는 이 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뭐 좋은 정도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맞춰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 예를 들어 예문을 보는 게 항상 좋죠. 참 글씨가 너무 날아가죠. 예문을 쓰면은 슬슬 호메로스 지겹죠. 인명을 하나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인명 배우진 않는 것 같아요. 당분간 호메로스만 보겠네요. 그래서 이 호메로스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하나 적는데 악센트가 여기였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호메로스가 그 형제를 호메로스가 그 형제를 가르친다. 가르치곤 한다. 가르치는 중이다. 인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잘 가르친다죠. 잘 가르친다. 이게 딱 그 부사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이제 잘 가르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잘 가르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경우는 아닌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는 마치 이게 좋은이라는 뜻인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문맥에 따라서 그냥 끼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에우는 부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얘는 어때요? 복용을 해야 하네요. 복용을 안 하죠. 그냥 얘는 그냥 아무데나 딱 똑같이 에우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어가 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고, 미쳤죠? 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게 내 기억으로는 교재에는 뜻이 하나만 적혀져 있을 거예요. 동물이라고 하는 뜻만 적어져 있는데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동물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살아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것.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생명체도 될 수 있겠죠. 좀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사실 이게 이 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생명을 의미하는 그 단어랑 약간 연관이 있어요. 혹시 이제 가끔씩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좋아해가지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그리스어에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은 생명인데 이게 그리스어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삶, 생명 뭐 그런 게 이제 비오스가 있고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한 썰을 푸는 철학자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생명에 관련된 단어다. 그래서 이제 동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살아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그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그리스어가 아무래도 이제 철학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현대 철학자 중에 이 그리스어의 단어를 가지고 이상한 뭐 심오한 이 썰풀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조회 같은 단어는 뭐 아감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그리스인들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그리스인들 중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막 이상한 심오한 뜻을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평범한 그리스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깊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언어를 막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깊게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동물, 살아있는 거, 뭐 생명체 그 정도 뜻이 있다. 철학은 참 이상한 걸 좋아하죠. 제가 철학과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철학은 참 이상하고 기괴한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철학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이야, 습관. 별로 좋은 습관 같진 않아요. 유달리 좀, 참, 에타를 못 쓰죠. 좋습니다. 에타인데, 이렇게 써져 있는. 에. 이 에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이제, 그, 당연히가 아니고, 당연하진 않죠. 얘는 이제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약간 이제, 혹은, 아니, 혹은이라는 게 뭐예요? 오어잖아, 오어. 뭐뭐, 나. 이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혹은, 뭐뭐, 나. 그리고 이게 가끔씩, 뭐, 다른 경우에 쓰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뭐,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해.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뜻은 일단 잊어버리고 아무튼 혹은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뭐뭐나 뭐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뭔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애를 넣어주면은 물론 이제 지금 뒤에 단어가 오고 있으니까 그레이브 악센트가 될 텐데 뭐뭐 에 뭐뭐 이렇게 하면 뭐뭐나 뭐뭐 뭐뭐 혹은 뭐뭐 뭐뭐 오어 뭐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카이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 그리스인들은 두 번 써주는 걸 참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단어를 계속 두 번 써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 써주면 좀 그 언어가 구조화가 돼가지고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언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마음속에 딱 봤을 때 눈에 안 띄면은 좀 불편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에 하고 뭔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에 하고 뭔가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이걸 실제로 쓸 때는 지금 뒤에 다 뭔가 단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레이브 악센트를 찍어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에 땡땡 이렇게 쓸 때가 있단 말이야. 그 뭐랑 비슷해요? 카이 땡땡 그거랑 비슷하죠. 물론 이제 카이는 그리고 엔드란 뜻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오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문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배운 명사가 몇 개 없죠. 그냥 또 호메로스를 예시로 쓸게요. 지겨워. 호메로스 그만 보고 싶죠. 이렇게 호메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들을 띄엄띄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이거 하루에 한 최소 5시간에서 최소 8시간씩 논스탑으로 찍고 나중에 편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오늘 호메로스라는 단어만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만 보고 싶어. 지겹습니다, 지겨워. 호메로스, 공간이 또 부족하네. 호, 아델포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동등한 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명사 주격이잖아요. 얘도 지금 명사 주격이고 뭐 관사가 있긴 하지만 명사 주격이에요. 동등하잖아. 이런 애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단 이거는 뭐예요? 오어야 오. 혹은 뭐뭐나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카이는 엔드였단 말이에요. 엔드가 아니고 오어예요 오어.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있고 그 사이에 쓰고 그다음에 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리스인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스인들은 두 번 써주는 걸 너무 좋아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번 써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에 호메로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에 호 아델포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뜻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좀 강조해서 써주려면 뭐뭐거나 혹은 뭐뭐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까놓고 뜻이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굳이 엄격하게 막 애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뜻이 똑같은데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막 약간 구문처럼 소개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책에는 그렇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책에는 막 이게 별개의 어떤 단어, 용법인 것처럼 따로 써놨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동사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잠깐 일단 이거는 비교를 좀 해줘야 돼요. 기본형을 비교를 해줘야 돼요. 오늘 배우는 동사가 총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동사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 4개를 한번 싹 적어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배울 동사 중에 하나는
헬레우오. 제가 지금 악센트는 안 적을게요. 악센트는 안 적고 그냥 쓱 적어볼게요. 헬레우소. 그 다음에 에켈레우사. 그 다음에 케켈레우. 그 다음에 케켈레우스마이. 에, 공간이 부족하네. 레우스마이.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다시 쓸게요.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느끼겠지만 제가 심각한 악필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데 짧게 쓸게요. 짧게. 헬레우오. 헬레우소. 에켈레우사. 그다음에 헬레우카. 그다음에 케켈레우스마이. 에켈레우텐. 에켈레우스텐이죠. 맞나? 스텐인 것 같아. 에켈레우스텐. 아,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에켈레우스텐. 이게 오늘 배울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도 배울 겁니다. 리오, 리소, 엘리사, 렐리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사를 가르쳐 드리면서 예시로 쓰고 있는 게 하이데우잖아요.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쓴 책에 예시가 뭘로 나왔었냐면 리오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리오가 굉장히 정겨운 단어입니다. 손표는 써주는 게 좋겠죠? 악센트는 귀찮아도. 그리고 이제 하이데우를 써야죠. 아, 지겨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마지막 단어인데 마지막 동사인데 배울 단어 아직 많아요. 템포, 템소, 에펜사, 폼파, 페펜마이. 이게 자음어가니까 페펜마이죠. 자음어가니까 페펜마이고 그 다음에 햄, 그,
이렇게 써놓고 제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다 썼냐면은 형태 비교를 하려고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형태들을 딱 보면은 사실 어떤 공통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공통점을 느낄 수가 있냐면 일단 얘는 이제 다 공통점이 이제 5로 끝나는 거 말고는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그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얘 어때요? 얘가 시그마가 있어요. 시그마가 들어있고 사실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펜포에서 펜프소가 된 건데 얘도 생각해 보세요. 푸시잖아요. 푸시는 푸스 해가지고 그 안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시그마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여기를 보면은 얘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어간 연장이 들어가 있죠. 어간 연장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시그마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도 이제 딱 눈에 띄고 여기를 보면 이제 시그마가 지금 푸시로 지금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건 이제 아로 끝나고 있고 또 여기를 보면은 약간 느낌이 원하면은 그 어간의 맨 처음 자음 있잖아요. 어간의 첫 자음이 약간 뭔가 중복돼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중복이라는 거는 이제 어간의 첫 자음이 예를 들어서 음, 뭐 람다였다고 해요. 그럼 람다를 한 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다가 엡실론을 딱 끼워 넣어. 그런 느낌이 이제 지금 다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끝은 이제 어떻게 끝나요? 아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어때요? 중복이 있죠? 중복이 있고 끝은 어떻게 끝나면 마이로 끝나. 마이가 풋사이 같네. 미쳤죠? 마이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연장이 들어가 있어요. 연장이 들어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끝이 뭔가 텐으로 끝나.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냐면 이게 약간 규칙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공부하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규칙을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게 딱 규칙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하나씩 달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얘네 세 개의 윕실로는 다 어때요? 길죠? 근데 이 세 개에 있는 윕실로는 다 어때요?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켈레우오에 있는 애들을 쭉 보면은 여기는 카고 여기는 스마이죠. 그래서 여기도 카고 여기는 스마이가 아니라 그냥 마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카도 여기는 그냥 마인데 여기는 카가 아니라 뭐예요? 파예요, 파. 그리고 여기는 음마이에요, 음마이. 지금 얘네들이 다 지금 친추 전국시대야, 친추 전국시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스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텐이고, 여기 또 뭐예요? 프텐이에요, 프텐. 뭔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템포 동사 쪽을 보면은 또 뭐가 주목할 수 있냐면 이거 뭐예요? 페폼파. 이 폼 어디서 나온 거야?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희한한 경우야. 지금 그래서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규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이 규칙을 다 익히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누군가에겐 가능하겠죠. 저는 아닌데 가능하겠지만 그걸 하려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암기해라. 기본형은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해. 하지만 그냥 이거를 다 외우는 게 편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사실 이제 이걸 이제 보통 그 규칙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막 동사에 어간이란 것도 있지만 어근이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간이랑 어근을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규칙이 성립돼. 성립은 되는데 어간도 외우고 어근도 외울 거면은 뭐하러 규칙을 배워요? 그냥 다 외우지. 그냥 외우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암기라는 게 암기를 한번 해두면 나중에 이제 척수반사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자. 기본형은 기본형을 막
유도하려고 하면 재앙이 닥쳐온다. 그래서 우리는 안 그렇게 배울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기본형을 다 적어놓고 뻘짓을 한 거예요. 이제 동사를 하나씩 배워 나가야겠죠. 동사를 이제 이 동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사인데 왜냐하면 제가 저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이 켈레우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지겨울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죠? 그래서 일단 적어놓고 말을 할게요. 맨 마지막이 에켈레우스텐인가? 스텐이죠? 에켈레우스텐. 자, 이 명사의 뜻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명하다, 명하다, 명령하다, 뭐 지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죠? 이거를 부정사를 사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 부정사를 사용해 주면 뭐뭐 하라고 명하다, 뭐 명령하다, 명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직접 목적어가 있죠. 직접 목적어. 그 직접 목적어가 뭐냐? 대격인데 그 대격 직접 목적어는 사실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 받는 사람. 반면에 이제 부정사로 쓸 때가 있죠. 부정사가 가리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의 내용이죠, 내용. 뭐 하라고 명령한 건지 내용. 아, 글씨가 날아가죠. 그렇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제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에 엄청 열변을 토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은 이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명사야. 명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어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정사 뭐뭐 하기, 뭐뭐 함, 뭐 이런 이 부정사를 갖다가 냅다 이렇게 목적어로 써주면은 내용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부정사가 한편으로는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어도 있을 거고 이 부정사의 주어도 있을 거고 부정사의 목적어도 있을 거야. 근데 목적어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대격으로 쓰는 걸 아는데 부정사의 주어는 대격으로 쓴단 말이에요. 엔간하면 대격으로 써요. 아닐 때도 있는데 엔간하면 대격으로 써. 그래가지고 이걸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써주면은 이제 뭐뭐가 뭐뭐를 하라고 이것까지가 이제 부정사에 걸리는 거고 명령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뭐가 뭐뭐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거는 얘가 이 동작의 주어이기도 하지만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령의 대상이기도 하다. 명령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다 통한다. 이게 뜻이 다 통해요. 그래서 아, 이 굳이 이거를 일종의 그 어휘로 외울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말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지금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또 다른 그 동사를 배워야겠죠? 지금 배울 단어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뭐 문법석 같은 거에 그 예시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짧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타이핑하기가 편해. 그래서 그, 이 단어를 이제 예시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리오라고 하는 동사를 어디였지? 무슨 교회, 가톨릭 쪽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뜬금없이 어떤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계시는 안 받았지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받고, 갑자기, 성경을 그리스어로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독교는 안 믿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가톨릭에서 나온 무슨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한림 성서 연구소? 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연구소인데, 거기에 있는 그 그리스어 책을 딱 펼쳤거든요. 딱 펼쳤는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반전이냐면, 나는 그 책을 일종의 학습서라고 생각하고 펼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은 학습서가 아니고, 그 강의할 때,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할 때, 강의 요약 노트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는 요약 노트 있잖아요. 요약 노트. 요약 노트, 아니면 뭐 강의로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출판해 놓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란에 빠졌죠. 설명이 왜 이렇게 없지?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 설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리오 동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리오 동사에 대한 원한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 책도 좋은 책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해보자. 그냥 다 썼죠. 이 리오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형태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이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뭔가 어간이 거의 고정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간이 윕실론이 지금 그냥 짧은 윕실론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건 약간 주의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의 뜻을 알아야겠죠. 아무래도 뜻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뜻은 풀다, 풀어주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 어마어마하게 파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뜻은 결국에는 약간 영어로 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느슨하게 하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는 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다, 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느슨하게 한 거를 풀어, 풀어줘. 그러면 이게 어떤 뜻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뭔가 이제 그 해방하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자유롭게 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이제 해소하는 걸 수도 있어. 해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물론 이제 뭐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는 이제 뭐 방출하다 뭐 이런 뜻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무너뜨리다까지 갈 수가 있어요. 파괴하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끝장내다. 이제 원형을 거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시작한 뜻이 막 점점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경우로 쓰인다. 이게 음, 이게 어떤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뭐 건축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건물, 집, 아니면 뭐 다리, 교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금문교가 세워져 있다고 할게요. 금문교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 멋있는 금문교가. 이 다리가 이제 이 리오 동사랑 쓰이면 그건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파괴하다. 금문교가 붕괴합니다.
미국인들이 슬퍼하겠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용법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좀 추상적인 용법으로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죠. 민주정.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인 거죠. 민주정을 끝장내다 하면은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쿠데타죠. 쿠데타.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나라가 개박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쓴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파생이 잘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데를 할 때가 왔구나.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맨, 점점점, 데, 점점점인데, 얘네가 이제 악센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는 에큐트 악센트지만, 실제로 쓸 때는 뒤에 단어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브 악센트가 될 거라는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맨데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냐면, 한편, 뭐뭐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 뭐 하다.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한편으로는 뭐뭐 하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그, 동등한 대꾸?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의미, 이 한편 뭐뭐 하고 다른 한편 뭐뭐 하다를 너무 강조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이것들이 약간, 음, 어떤 경우에는 뭐 대조될 수도 있고요. 두 개가. 꼭 대조가 안 돼도 돼요. 그냥 뭐 그냥 나열하고 싶을 때도 이걸 많이 써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그냥 다양하게 쓰인다. 그래서 그냥 엔간한 그 나열 대꾸 뭐 그 정도면 거의 다 써요. 그냥 한편으로 뭐뭐 하고 한편으로 뭐뭐 하다. 그냥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주의할 게 있죠. 이 맨대라고 하는 애는 뭐냐? 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치사고 접속사겠죠. 다시 말해서 불변하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두 번째에 써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장을 하나 제가 써볼 수가 있겠죠. 호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를 써놓고 냅다 맨을 써줄 수가 있는 거죠. 호맨, 호메로스. 또 호메로스죠. 예시 드릴게. 인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재탕을 하고 있는데 호메로스, 하이데우 A 이렇게 절을 하나 써줬죠. 절을 하나 써주고 홧말을 찍고 그다음에 대는 대인데 이제 후치사니까 뭘 앞에다 써줘야겠죠. 그래서 호, 대가 되는 거죠. 후치사니까. 뭐 뒤에 단어가 오니까 그레이브 악센트고 지금 이렇게 또 절이 하나 왔죠? 이건 뭐냐면 호멘 호메로스 파이데우 A 호데 아델포스 도라 템페이 한편으로는 호메로스가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가 혹은 그 형제가 선물을 보낸다. 한편 뭐뭐 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뭐 하다. 이러하고 저러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강하게 해석해 줄 필요가 없어. 강하게 해석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러하고 저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가 있냐면 이 호우맨이 지금 관사가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구문으로 말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이걸 구문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그거를 이제 공들여서 기억하고 배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강하지 않아요. 약한 의미가 있어요. 약한 의미. 그래서 어쩔 때는 마치 이거를 그냥 문장을 좀 구조가 분명하게,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려고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이 그냥 길게 쫙 있고 맨데가 없으면은 그냥 호 호메로스 파이데우 에이 호 아델포스 도라 펜페이 이게 지금은 짧은 문장이지만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면은 이 문장의 구조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가 지금 이게 하나의 절 하나의 절 이러하고 저러한 거야. 그런 문장의 구조를 딱 드러내려고 맨데를 써줄 때가 가끔 있어. 가끔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써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자주 볼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해석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땐. 그렇다. 엄청 자주 보여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자주 보이는 경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써요. 사실 가끔씩 맨데를 안 해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사를 또 하나 배울 거예요. 참 모양이 헷갈리게 생겼죠? 이게 그리스어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뉘랑 윕실론이랑 모양이 헷갈려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쓰였는데 이건 이제 부사고요. 뉘인데 뜻은 뭐냐? 이게 약간 시간적인 부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 뭐, 이 순간, 뭐 현재, 아니면 뭐, 어떤 때에 쓰다는 뭐, 지금 시대의, 뭐, 우리의 시대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나와, 문장을 듣고 있는 너, 우리의 시대, 지금 이 시대, 이런 느낌이 있어요. 현재,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지금으로 해석하면 엔간한 건 다 돼요. 그런 부사고, 음,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뭐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단어를 또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배울 단어는 이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어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크세노스, 크세누, 그다음에 호. 이 단어가 중요하기도 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단어인 게 일단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을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외지에서 온 친구 있잖아요. 외지 친구. 외지 친구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고 좀 이제 격식 있게 말하면 내빈이죠. 이제 또 이제 손님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이방인일 수가 있어요. 뭐 어쩔 때는 막 용병일 수도 있어요. 용병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돈을 주고 이제 다른 데서 찾아온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병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거야, 뜻이. 근데 사실 이 뜻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방인도 많이 쓰이고 이제 손님도 많이 쓰이는데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영어로 치면은 게스트, 게스트 뭐예요? 손님이죠. 게스트이고 프렌드예요. 이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죠, 지금. 손님이나 외지 친구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 이방인이라는 뜻도 분명 있어. 에트랑제죠, 에트랑제. 딱 에트랑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또 이제 에트랑제 하면 명작이 있죠? 해변의 에트랑제라는 엄청난 명작이 있습니다.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봄바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네,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니고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이제 잡소리가 많아서 싫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한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혼자 영상을 찍고 있으면 별소리를 다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뜻은 아무래도 이제 비슷하다고 느낄 거예요. 게스트, 이런 그 스트레인저, 뭐 이런 이방인, 뭐 이런 뜻은 비슷하고 느끼는데 사실 이거에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뭐냐면 주인이야, 주인.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무슨 주인이냐면 집주인 할 때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는 그놈. 한마디로 뭐예요? 호스트예요, 호스트.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주인이랑 손님은 뜻이 어때요? 완전 반대예요. 지금 이 호스트랑 게스트는 아, 글씨가 개판이 됐죠? 완전 반대란 말이야. 근데 이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집주인도 되고 손님도 된다는 거야. 물론 손님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집주인도 되고 손님도 된대. 그럼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지. 이거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야? 이게 물론 당연히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쓰이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끔씩 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야 뭐 이런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잘 읽다 보면 환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환대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그 전근대 시대에는 그리스에도 그런 문화가 있고요. 다른 문화권에도 분명히 있어요. 환대의 관습, 뭐 접대의 관습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찾아오면 선으로 대해줘야 된다. 막 챙겨주고 막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래야 된다는 개념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에는 그 숙박업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었지만 잘 발달을 못했어요. 왜 발달을 못했냐면 그냥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과거 시험을 보러 여행하는 선비가 있어. 선비가 있는데 딱 가다가 모르는 마을에 서울로 가고 있는 거지. 왜냐면 한양에서 지금 과거 시험을 보니까 서울로 가려고 쫙 가고 있는데 모르는 동네에 왔어요. 전혀 모르는 동네야. 딱 동네에 왔어. 묵을 곳이 없어.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잘 곳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대문짝한 집이 하나 있어요. 막 고래등만한 기와집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뭐 예를 들어 뭐 양반이 사는 집이겠죠? 양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럼 딱 대문을 두드려. 이리 오너라. 그러면 이 양반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문을 활짝 열고 막, 막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정말 잘 오셨소.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음껏 묵다 가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공자님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이 전근대 시대의 이 인류의 어떤 고유한 관습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이 집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거. 신성하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죠. 신성하다는 거는 불가침이라는 것도 있어요. 불가침.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종교적인 신성일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맞아요. 어떤 막 종교적인 어떤 성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고 결코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율법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집주인과 손님을 같은 단어로 쓸 정도로 그렇게 강조가 됐던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조되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애초에 이 관계가 너무나도 하나로 묶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 그런 그 느낌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방문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엮여진 사람들을 다 통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뜻은 손님이 더 많이 쓰이긴 해. 그렇다. 뭐 여기까지 말했고요. 아, 또 오늘 또 중요한 단어를 배워야죠. 이것도 부사예요. 부사는 맞는데 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는 이제 쓰기에 따라서는 우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우크가 되기도 해요. 얘는 뜻이 뭐냐면 아닌이에요. 아닌, 아니다, not 이게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세 개나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다 뭐예요? 악센트가 없죠? 악센트가 없다는 뜻은 뭐야? 후져봐야 후져봐. 여기까지 뭐 좋았어요. 후져본데, 그러니까 이제 뒤따르는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후져봐라는 건. 우나 그런 게 있고, 뒤따르는 단어가 중요한데, 뒤따르는 단어가 만약에 그 뒤따르는 단어의 시작하는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해요. 자음으로 시작하면은 이건 그냥 우예요. 근데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해.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는 음, 그 뭐냐? 강순표? 거친 순표? 큰 소리 나는 거. 이거일 수가 있고 하나는 약순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가 없는 거. 이 경우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약순표야. 약순표는 우, 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강순표야. 약간 좀 흐 소리가 들어가고 거칠어. 그러면은 뭐를 쓰면 우, 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자음의 그 분류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을 거야. 배웠던 적이 있는데 막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문법 용어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기식자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유식, 내가 정확히 어떤 한국어 용어를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잖아요. 얘네들은 뭐죠? 흐 소리가 들어간 애들이야. 흐, 흐, 얘들 흐 소리가 들어간 애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강순표, 거침순표 왔을 때 이 T가 들어간 우크가 오는 거는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동사를 부정해 줄 수가 있겠죠? 동사가 뭐 예를 들어서 하이데우 에이스로 할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동사는 아니고 명사를 우리가 또 부정해 줄 수가 있겠죠? 이제 또 명사도 이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어떤 경우였냐면 지금 약순표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 왔는데 만약에 내가 강순표를 쓰고 있는 호메로스를 이렇게 딱 줬으면은 그때는 이제 키가 되겠죠. 지금 어떤 단어이냐에 따라서 지금 자음이 오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약순표, 강순표가 오냐에 따라서 이 우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건 뭐예요? 너는이죠. 너는 가르친다. 인데 지금 우가 붙어 있어요. 그럼 너는 가르치지 않는다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얘는 그냥 형제인데 형제가 아닌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호메로스가 아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의문문을 배웠잖아요. 의문문을 배워서 이것도 이제 좀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고 이런 쓰임을 쓸 때가 있거든요. 문장의 마지막에 올 때가 있어요. 우를 우를 문장 마지막에 쓸 때.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 형태가 조금 바뀌어서 악센트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보통은
의문문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파이레우 뭐라 할까? 에이스, 파이레우 에이스 에 지금 그 앞에 있는 어떤 그 동사 절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뒤에 있는 어떤 절을 이어주려고 하는 시도죠. 근데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면은 생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가 맨 뒤에 오겠죠. 이게 실제로는 어떤 문장이냐면 아이데오 에이스 이렇게 하고 컴마하고 에 하고 그다음에 우 아이데오 에이스 그다음에 이제 물음표를 찍어주겠죠. 이런 경우인데 한마디로 너는 가르치느냐 아니면은 혹은 이제 너는 가르치냐 혹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어는 중복되면은 생략하는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생략을 해버리면은 지금 우가 맨 마지막 단어가 돼버렸죠. 문장의 맨 마지막에 가버렸기 때문에 에큐트 악센트를 써줘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바이레우 에이스 에우 이렇게 하면은 너는 가르치느냐 혹은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렇더라. 그래서 에에 대해서 아니 에가 아니라 뭐라 했지? 우를 배웠죠.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했고 또 이제 명사를 사실 우리 이 명사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하이데오 하이데 에 아니지 지금 기본형 써야 되죠 미쳤죠 아 이 참 하이데오 쏘 기본형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형태 변화를 시작하는 바보 같은 그 진행자가 있죠 파이데우 싸고요 그다음에 페파이데우 하죠 파이데우 마이 에파이데우 캔 이거는 이제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한 50번은 말한 것 같아요 가르치다, 교육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단어 중에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어린아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아무래도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뭔가 해주는 거야. 그럼 그건 뭐겠어요? 보통 가르쳐 주는 거겠죠? 어린아이는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딱히 말할 게 있나? 그 다음에 말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레오라는 동사를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욕망이 들 수가 있어. 어떤 욕망이냐면 마치 기본형을 유도하기만 딱 좋을 것처럼 생겼어요. 이 파이레오가 그나마 이제 좀 그 정규적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기본형들이. 그래서 마치 이거 하나에서 이 모든 걸 다 유도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냥 외워라. 라는 말은 제가 아까 이미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전치사 배워야 돼요. 전치사를 배워야 되는데 이 전치사를 이제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인 게 딱 보이냐면 악센트가 있어요. 악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절대 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전치사는 세 가지 격이 모두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 날로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 날로 먹을 수 있냐? 우리가 명사의 격 용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일 기본적인 격의 용법들이 전치사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말을 했죠. 그게 이 경우에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거를 이용해서 말을 하자면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 엽의 뜻이 있거든요. 엽, 겹. 그게 이제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의
제일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 the side of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격 용법의 뜻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격이랑 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뭐뭐로부터는 맞는데 뭔가 곁으로부터 옆으로부터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역격이랑 같이 있을 때는 뭐뭐에서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 중에서 이제 겹에서 옆에서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대격으로 하는 거는 뭐뭐로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뭐뭐로 뭐뭐를 향해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옆으로 뭐 곁으로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옆으로부터 곁으로부터 이거 뭐예요? 그냥 뭐뭐로부터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강조를 해서 뭐뭐의 편에서 뭐뭐의 뭐뭐의 편에서 뭐뭐의 곁에서부터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미묘해요. 그리고 이제 역격이랑 쓸 때는 곁에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좀 더 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꼭 이게 다 옆이죠. 그래서 이게 뭐뭐 앞에서라는 뜻도 될 수는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뭐뭐 앞에서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스무스하게 우리가 유도리를 좀 가져줘야 돼요. 이제 뭐뭐로에다가 옆 곁을 더하는 건데 뭐뭐로는 결국엔 뭐뭐예요? 뭐뭐에게로. 그냥 이렇게만 써도 별 차이가 있다 없다? 별 차이가 없어요. 뭐뭐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뜻의 어떤 뭐라고 해야지? 원초적인 뜻은 옆 곁이지만 이걸 굳이 안 써줘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을 해주면 좋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옆 곁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거기랑 우리가 알고 있는 겹 용법을 섞어가지고 쓰다 보면은 이게 그 옆이랑 곁이라는 뜻을 강조하게 될 때가 있고 안 강조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간 잘 유도리 있게 하면 좋다.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 이 역격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련이라는 사람의 그 역격에다가 우리 이 파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사련 곁에서 사련 곁에 뭐 사련 옆에서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련 옆에 사련 곁에 있는 경우 중에 어떤 한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집일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사련의 집에서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에 해당되냐는 우리가 좀 이제 그 문맥을 보고 유도리 있게 눈치 있게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뭐 이 세상에 뭐 화성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화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사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풍사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셋 다 이제 역격으로 썼고 그다음에 파라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 문맥을 잘 보니까 이 화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화성이라는 사람은 항상 예를 들어 뭐 사련이라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곁에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성 곁에 뭐 예를 들어 문장에 따라서 뭐 화성 곁에 사련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딱 이제 이 문맥에 따라서 보는데 이 사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련이라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없어. 뭐 가난하고 뭐 그냥 노숙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지야 거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련을 집에서라고 쓰면은 이상해지겠죠?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련 곁에, 사련의 옆에서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소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게 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풍사라는 사람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초반부에는 풍사가 부자였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파라라고 할 때 해석을 문맥에 따라서는 풍사의 집에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설의 맨 끝에 도달했어. 소설의 맨 끝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풍사가 거지가 됐어. 왜 거지가 돼서 이제 집도 없어. 노숙자야. 그러면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럼 그 경우에 이제 풍사 곁에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유도리 있게 눈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런 뜻도 있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을 해야 되는 게 이 대격이에요, 대격. 대격의 뜻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이 있어. 뭐뭐를 넘어서.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뭐뭐에 반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건 영어 표현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격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격. 항상 격을 조심해야 돼요. 비욘드예요, 비욘드. 그리고 이제 뭐뭐에 반해서라고 하는 거는 contrary to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쓴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속격은 어디 어디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분리되는 느낌이 있다고 했고 역격은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 했죠. 어디냐, 어디냐, 바로 거기 어디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대격은 어딘가를 이제 향해서 가는 거, 그 향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대격이 대격이 이 파라랑 같이 쓸 때는 어디냐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치면 place where 그런 뜻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의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동사 얘기를 해야겠네요. 펜포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이 펜포의 기본형을 쫙 써보면은 펜스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앱템 피스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폰파 아이 참 글씨를 못 쓰죠. 페펜마이 FM 투 N 얘는 이제 뜻이 단순해요. 뜻은 보내다예요. 보내다. 이제 send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펜포라고 하는 동사는 아직은 안 배웠는데 어간이 뭘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나죠. 이런 애들을 이제 자음 어간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문제가 돼. 우리가 이제 수동태, 중간태 뭐 이런 걸 공부할 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공부하면 어렵고 쉽게 공부하면 쉬워요. 근데 이거를 일단 기억은 해두세요. 아,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자음으로 끝나서. 왜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을 쭉 생각해보면 켈레우오 뭘로 끝나요? 에우로 끝나죠. 모음으로 끝나죠. 리오 뭐로 끝나요? 윕실론 모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또 파이레우오 뭐로 끝나요? 에우로 끝나죠. 복모음으로 끝나죠. 근데 얘는 뭐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펜포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딱히 말할 게 없네. 이건 그냥 외우면 해결되는 거여서 가끔씩 책들이 그냥 외우면 되는 건데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예시를 안 들어줬구나. 아까 우리 파라라는 단어 했을 때 그 예시 약간 읽어보면 괜찮겠죠? 파라, 투, 뭐 호메루 이게 있을 수가 있죠. 이거죠. 파라, 투, 호메루는 뭐예요? 호메로스 곁으로부터 다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쓱쓱 지워가지고 역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호메로스의 곁에서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호메로스 집에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거를 쓱쓱 해요. 해서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호메로스 곁으로 곁을 향해서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뜻도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막 호메로스에 반해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다양한 뜻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쓴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를 하나 배워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익숙할 수가 있는 게 펜테. 얘는 뭐냐면은 숫자 5예요. 숫자 5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다섯이죠, 다섯. 근데 얘도 뭐 어떤 경우라면 이제 곡용을 안 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곡용을 안 하고 또 우리가 이게 사실 좀 익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가끔씩 미국 보면은 무슨 오각형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 건물이라고 펜타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익숙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폴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뜻이 전쟁이거든요. 전쟁이가 뭐랑 다른 거야? 전투랑 다른 거죠. 전투는 이제 마크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폴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그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이 폴레모스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동사예요. 그래서 뭐 그 동사는 사실 뜻이 되게 많아요. 싸우다, 전투하다, 전쟁하다 이게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명사로 쓰면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이게 전투가 아닌 전쟁인 거야. 그래서 이게 동사랑 명사를 같이 보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동사로 쓸 때는 그냥 뭐 싸우다, 전투하다, 전쟁하다 다 돼요. 근데 이게 명사일 때는 지금 전쟁이야, 전쟁. 전쟁. 그러니까 전투라는 거는 되게 작은 단위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쟁. 그리고 또 전치사를 배워야 돼. 전치사를 오늘 되게 많이 배우네.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일단 악센트가 있죠? 악센트가 있으니까 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후저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그 속격을 받는데 뜻이 뭐뭐 전에, 뭐뭐 앞에 이런 뜻이 이제 제일 기본 뜻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뜻도 있어요. 무슨 뜻도 있냐면 이제 그 뭐뭐를 대신하여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뜻은 이제 아직 안 배웠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개의 뜻으로 쓰여요. 근데 이 두 개의 뜻이 가만히 보면은 연관이 있어요. 왜 연관이 있느냐?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데 이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앞에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보통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간적으로 앞에 있을 수도 있죠. 어딘가에 앞에 공간적으로 뭔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시간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밥 먹었어, 식사. 식사 전에 뭔가를 이제 지칭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식사 앞에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도 되고 전에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공간적으로 다 통용되는 어떤 앞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문을 들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까 폴레모스 배웠으니까 폴레모스를 써먹어 보면 프로 투 폴레무 하면은 뭐겠어요, 이거?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시간적인 앞에가 될 수가 있겠죠. 전쟁 전에 이렇게 되겠는데 공간으로도 예문을 들 수가 있죠. 호, 또 뭐가 됐을까? 호테스, 오이키, 아스 이러면은 얘는 뭐냐면 집 앞이잖아요. 집 앞이니까 이건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공간적인 앞이에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뜻도 있다고 했어요. 뭐뭐를 대신하여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개의 뜻, 뭔가 앞에를 의미하는 두 개의 뜻을 위주로 외워두시는 게 일단 차분하게 점차 학습을 해나가는데 좋을 수가 있다는 그런 저의 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단어를 배워야 되면,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왜 중요하냐면, 스테파노스, 스테파누, 호. 이 단어가 제일 기본적인 뜻은 이제 왕관이거든요. 왕관. 정확히 말하자면 제일 기본 뜻은 관이에요, 관. 이 관은 이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 그 관이에요, 그 관.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왕관이라는 뜻도 많이 쓰이겠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또 화관도 있어요, 화관. 그러니까 화관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식물을 엮어서 만든 머리에다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죠, 예수.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 2000년 정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예요. 예수인데 예수가 뭘 쓰고 다냐면 가시 면류관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가시 면류관 때 그 관이 이제 그 화관인 거예요. 대신 이제 가시나무 식물로 만든 관인 거지. 근데 이제 뭐 굳이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계 수입으로 이제 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뭔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관이야, 관. 근데 이 관이 이 그리스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이 이제 종교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교적 복식으로 유달리 이제 이 화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관이라는 뜻도 많이 쓰이지만 화관도 많이 쓰여.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옛날 그 그리스 도시국가의 그 종교 행사 중에 하나는 그 도시 전체의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서 몇 명 선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선별돼가지고 공동 식사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말이 공동 식사지 거의 제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흰 옷을 입고 무슨 화관을 쓰고 엄숙하게 막 식사를 하는 어떤 종교 의식 같은 걸 치렀단 말이에요. 말이 식사지 거의 제사에 가까운 관습인데 뭐 그런 거를 할 때도 이제 관을 썼고 어쨌든 관을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이게 그 스테파노스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도 자주 쓰이는 단어도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필루, 호. 얘는 친구거든요. 뭐 그게 이제 뜻의
사실상 전부인데 친구.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단어가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파생이 되면은 얘는 뭐냐? 어떤 친구와 관련된 어떤 추상적인 그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친애, 뭐 우애, 우정 이런 것들이 필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하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이하. 이게 사실 굉장히 자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붙으면은 그 명사가 추상명사가 돼. 그러니까 이 주격 단수를 가져다가 이하를 갖다 붙인 거야. 어미를 빼고. 그러면 이게 추상명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자주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두 개의 단어가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게 오늘 마지막 단어. 뭐냐면은 크리소스, 크리수코. 얘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 뭐 황금,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어떤 때 이제 자주 쓰냐면 물론 이제 금이라는 금속에 대해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뭐 옛날 사람들은 뭐 금화 같은 것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에 대해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단어를 그럴 때도 쓰지만 어떨 때도 자주 쓰냐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속격 있잖아요. 명사 속격의 용법 중에서 값과 가치의 속격 뭐 그런 그 용법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게 있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속격을 써주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것의 가치가 얼마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그 너는 정말 말을 잘해. 너의 연설은 정말 최고야. 그 너의 연설이 얼마나 최고냐면 너의 연설은 황금의 가치가 있는 연설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황금 정도의 가치, 황금만큼의 가치가 있는 연설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샀어요. 뭔가를 딱 샀어.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가 생선을 샀어요. 생선을 샀는데 오, 이 생선 얼마에 샀어? 정말 멋진 생선이걸? 이 생선 황금의 값, 황금 정도의 값의 생선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미친놈이죠. 생선을 무슨 황금을 주고 사요? 아,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예시로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제 그 금속 금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추상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값과 가치의 속격에 이 황금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넌 정말 황금과도 같은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구나. 너 시인 최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속격으로 많이 쓰겠죠. 그렇다. 그래서 오늘의 배울 단어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뭐 앙겔로스, 아포, 아라, 가르데, 헥스, 에우, 조온, 켈레우, 리오, 멘데, 윈, 크세노스, 바이레우, 파라, 템포, 펜테, 콜레모스, 프로, 스테파노스, 필로스, 필리아, 크리소스 하고 이게 다예요. 오늘 정말 많은 단어를 배워서 뿌듯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필기 정도는 해놓으시고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필기만 해두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점점 축적이 돼서 공부가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